예, 방금 소개받은 조업종입니다. 일본 식민사학이라는 것은 뭐 말 그대로 제가 일본에서 간행됐던 식민지 정책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책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만,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또는 동남아 몇 국가를 식민으로 하기 위해서 이 정책적인 어떤 하나의 틀거리를 만들어 놓은 책이 있었는데, 그게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기제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민에 대한 철저한 이해 플러스 지역민을 철저히 자국민에 복속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거대 어떤 논리 체계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충실한 역할들을 이 역사학자들이 진행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본 식민사학은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큰 제목을 고조선 문제라고 했습니다만 고조선의 부정입니다. 일본의 역사가 일본서기에 나타나고 있는 최초의 진무천황이 나타나는 것이 기원전 660년, 그러니까 기원전 7세기인데 우리 역사 기록에 의하면은 우리는 기원전 24세기부터 단군의 연대관을 설정해 놓고, 또 기자조선으로 상징되는 역사가 기원전 12세기로 올라가니까 도저히 단군조선과 기자조선을 인정해서는 식민지 모국보다 식민지 속국이 더 오랜 역사와 문명을 갖고 있다는 논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차적인 내용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태생적인 일본 식민사학이 갖고 있는 이 특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통 역사서가 갖고 있는 연대관이나 내용을 부정할 수밖에 없어서, 그건 다 허구다, 이것은 말 그대로 너희들이 마음대로 꾸민 거다라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주체적 역사가 아닌 타율적인, 그리고 일본이 우위가 되고 있는 일선 동조론적인 논리, 그리고 자체적 능력이 결여되다 보니까 정체성,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투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단군과 고조선의 부정이라는 문제로 나오고, 또 식민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과거 일선 동조론적인 원형의 임나 일본부라는 논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한국사를 쪼개서 만주사와 한국사를 구분하고 만주사에 종속된 어떤 인식이라는 틀거리로서 한국 고대 사상을 구성하는 그런 내용이 일본 식민사학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에 관련돼서 지금 나철의 대종교로 상징되는 그런 움직임이 1909년에 진행이 됐습니다만, 국권 회복의 구심점으로 부각이 되다 보니까 더욱 강력하게 상징적 존재인 단군 부정이 가장 중요한 논의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특히 1910년대, 20년대 평양 일대에서 발견되기 시작한 낙랑군에 대한 연구로 모든 것이 집중이 돼서 고조선이 사라져버리고 단군이 부정돼버리고, 어찌 보면 한의 식민지적인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낙랑이 결국은 조선 문명의 원형이다, 아주 발화의 원천이다라는 관점으로 정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역사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단군의 부정과 또 다른 측면에서는 단군을 인정하면서 왜곡하는 그 방법으로 이제 단군 논의가 전개가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국사의 시작을 단군으로부터 시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부정하는 것이 이들에겐 가장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단군과 단군조선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논리로 말 그대로 부정론이 갔는데, 너무 부정만 하려니까 이걸 다른 방법으로 일본 것과 연결 지을 것이 없을까 봤더니, 재미있게도 일본서기에 나타나고 있는 첫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아마테라스 오오노가미의 동생인 스사노의 어떤 성격이 놀랍게도 고천원에서 나와가지고 신라의 증시몰이로 갔다가 일본으로 또 출은 지역으로 가는 그런 기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게 단군과 연결될 수가 있지 않을까 해서 스사노가 결국은 단군이다라는 식의 아주 희한한 논리를 했고, 나카미치오가 삼국사기 갑자혁명설이나 낙랑교치설 등을 주장했던 아주 재미있는 사람인데, 어쨌든 이것은 불교 승려의 창안품이다라는 논리로 정리를 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시라토리 고나키치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불교와의 영향성을 가장 강하게 주장하면서 단군 신화가 갖고 있는 불교적 용어의 어떤 한계성이나 문제점들을 아주 가장 극대화시켜버리는 그런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이만희 주류 같은 경우가 해모수가 결국은 단군 왕검이고 이건 주몽과 연결되는 고구려 전술의 약간 아류일 뿐이다. 이것은 한국 전체를 대표할 수 없는 그런 신화다라는 논리로 또 아주 중요한 그 논리 틀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 기록들은 대부분 이와 같은 후대 창안설 내지는 그 한국사와 관계없는 설 뭐 이런 정도로 됐고,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 총독부 항무국장을 한 그 오다 쇼코 같은 경우에는 이 단군 부정 내용을 학교 현장에 가장 강력하게 해서 일제 식민지 교육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단군 자체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논리 체계를 또 대중들에게 확산하는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총독부가 이것을 이제 국가적인 어떤 정부적인 차원에서의 역할로 갑니다. 그래서 그 조대 총독 데라우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 조선 그 총독 정치의 핵심적인 내용을 보여주는데요. 대화원과 조선원을 혼합하여 우리 일본인이 저들에게 대화원을 심어주지 않은 채로 저들이 우리 문명적 시설로 인하여 지능이 개발되고 널리 세계의 형사가 접하게 되면 민족적 반항심이 타오르게 될 테니 미리미리 일본인으로 바꿔놓자. 이게 이제 조선 역사 왜곡 및 왜곡된 역사 교육의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그를 위해서 가장 먼저 조선을 명확히 알아야 될 테니까 조선의 구간 제도를 명확하게 조사하자. 그리고 조선 고적사 사업을 일으키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이제 파악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개합니다. 그리고 반도사 편찬을 하자 해가지고서 보시는 것처럼 중추원이 본격적인 역할 체계를 했고, 이것이 나중에 조선사로 연결이 돼서 조선사 37권으로 연결되는 상황인데, 그 핵심 주안점은 일본과 조선이 동족이고 그 다음에 그 상고시대 이래로 조선의 여러 흥망성쇠 과정에서 민중이 점차 피로해지고 힘들어졌는데 이것이 드디어 일왕의 혜택으로 인해서 행복을 느끼게 됐다라는 이런 식민지 어떤 그 행복론을 말 그대로 근대화론이라는 그런 논리로 확장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체계를 만들자라고 해서 외세 지배 역사를 강조하고 일본에 의해서 가장 행복한 세대가 만들어졌다는 그런 인식을 은연중에 깔게 하는 그런 체계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선사 편수위원회가 보시는 것처럼 덕수궁 뒤에 지금 현재 서울시청 별관 자리쯤에 여기 마련이 돼가지고 이 본격적인 작업을 하는데, 조선사 시작을 언제로 할까? 처음에는 상고 삼안으로 잡았다가 그 다음에 삼국 이전으로 잡았다가 드디어 1927년 시작할 때에는 신라 통일 이전 정도로부터 삼국시대 중후기부터 역사의 시작으로 잡아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계속 하향하면서 우리 역사의 틀거리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906년부터 시작해서 1938년 조선사 37권이 완전히 간행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아주 중요한 글쎄요, 학자라고 해야 될까? 최남선을 비롯한 중요한 분들이 결국은 이 조선사 편수에 관여하는 그런 그 참 묘한 그 상황을 또 우리가 목도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사료를 다 모으고요, 그걸 바탕으로 조선사를 완성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전개될 때 우리 학자들이 당연히 가만히 있지는 않았죠. 가장 대표적인 이분이 나중에 회절 때문에 논란이 됩니다만, 어쨌든 그 본격적 포문을 연 것은 최남선 선생이었습니다. 이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대중과 할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서 동아일보에 1926년부터 7월 25일까지 그리고 또 동방문화연원과 관련된 거라서 짧은 글이지만 거의 77회에 달하는 글을 연재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단군의 실제론을 동북아의 거대한 문명 담론 체계, 나중에 이분이 이제 불합문화론으로 확장을 합니다만, 그런 그 논의 구도로 언급을 하면서 어찌 보면 우리 역사의 어떤 그 원형의 모습을 그 일본이나 그런 쪽과는 전혀 또는 중국과도 관계없는 북방의 역사 속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하나의 방향성과 내용을 찾았고, 특히 단군의 어원은 지금도 여기에 대한 다른 그 대안이 없을 정도로 그 물을 상징하는 단골, 그리고 그것의 원형은 그 퉁구스어의 탱글이라는 하늘 신앙과 연결지는 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다만 28년부터는 조선사 편수에 참가하면서 이후부터는 이런 논의와 내용을 체계적으로 전개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은 잘 아신 것처럼 단재 신채호 선생입니다.
그 신채호 선생의 조선 상고사의 논리 체계를 보면은 고조선을 신불 말 3조선으로 구성된 역사로, 그리고 무대는 요소 요동으로 파악하는 그런 내용 체계를 했는데요. 그 이전에 이 조선사 연구초라는 것을 이미 또 동아일보에 게재합니다. 그래서 동아일보에는 조선사 연구초를, 그리고 조선일보에는 수감된 이후에 그 조선 상고사를 게재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 1905년 을선 늑약 이후에 그 대한매일신보에 독사실론이라는 것을 게재하면서 당신이 그 언론 활동하면서 했던 우리 역사 체계를 그 이종휘의 동사로 그 파악되는 단군, 그 다음에 부여, 고구려로 인식되는 중요한 역사 그 체계를 그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1907년 그 독립군 기지 건설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만주로 망명하면서 그때 대종교와 밀접하게 연결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임시정부에 참여하고, 그리고 결국은 아나키스트 무브먼트와 연결돼서 김원봉에 의해서 조선혁명 선언, 의열단 그 창시문을 또 쓰시고, 그 과정에 보시는 것처럼 1924년 10월부터 25년 3월까지 동아일보에 그 홍명희의 어떤 그 도움과 정인보 선생의 서문을 바탕으로 해서 그 고사상의 이두명문이라든지 삼국상의 기록이라든지, 특히 제일 중요한 게 평양 패수고, 전후 사망고, 그리고 잘 아는 묘총의 그 사건을 조선 역사상 1000년의 제1대 사건, 뭐 이런 식의 내용을 여기에 게재하고 나중에 이것이 책으로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31년 옥중에 투옥된 상황에서 또 기재하신 것이 안재용 선생에 의해서 조선일보에 연재된 것이 조선 상고사로 또 수합이 됐습니다. 결국 이 신채호 선생의 핵심은 우리 역사의 중심축을 그 요소 요동으로 상징되는 만주 역사 체계와 그 고조선 역사의 큰 틀을 그 고구려로 연결짓는 핵심 인식들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그리고 그 다음에 1920년대 동아일보가 그 단군 영정 현상 모집을 진행을 했고요. 특히 단군론을 연재한 다음에 바로 이 단군릉을 다시 수축하자 해서 그 상원 그 대박산에 있었던 단군릉을 그 제대로 우리가 잘 모시자. 뭐 실체는 아무래도 고구려 시대의 무덤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그 단군묘를 제대로 정리하는 그런 운동을 하면서 이 나름대로 이 당시까지 이 언론사들이 주도하는 우리 역사 활성화 내지는 그 대중화를, 특히 우리 역사 자존심을 회복하는 역할을 많이 했다라고 파악이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또 정인보 선생은 그 맥락 속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는데, 조선 고전이라든지 실학에 대한 인식을 세계한다든지 양명학을 하면서 특히 조선사 연구를 마찬가지로 그 동아일보에 게재하면서 이것이 1946년 조선사 연구인데, 이때 핵심 내용은 단재 신채호 선생의 글에 많은 자극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더 치밀하게, 단재 선생은 사론적 성격의 글을 썼다면 이분은 문헌적 체계화를 하셨다고 할 수 있는데, 또 담원국학산고에서 정무론에서는 그 관계토항비의 신면연적 기사를 일본식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고구려 주어를 읽는 아주 중요한 논제를 제기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후 한국학계는 보시는 것처럼 단군 신화를 고려 시대의 어떤 그 산물이 아니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그 미술사학자인 김재원 선생께서 그 산동반도에 있는 무시 그 집안의 화상석에서 단군적 요소를 부각하는 논의, 여기엔 일부 반론도 있기 때문에 저도 뭐 확정을 못 짓겠습니다만 그런 논의가 제기됐었고요. 그 다음에 그 김정배 선생님께서는 우리 역사에서 그 기원전 2333년이라는 연대관과 기원전 12세기경의 기자조선으로의 이 변화라는 상황이 과거 고물 숭배하는 고아시아적 그 신석기 문화 이래의 역사와 청동기 문화를 갖고 있는 예맥 쪽의 어떤 문화 교체적 성격과 내용을 반영한 거다라는 중요한 어떤 관점의 변화를 제기했고요. 또 서영대 선생님을 비롯한 몇 분은 동물을 자기 조상으로 인식하는 것은 이것은 고려 시대에 나올 수 없는, 도저히 만들어질 수 없는 신화라는 논리를 바탕으로 단군 신화 체계를 다시 한번 확립을 지었습니다. 북한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93년에 단군릉을 갑자기 발굴한 다음에 거기서 발굴된 두 구의 그 뼈에 대한 방사성 그 전자공명법이라는 연대 측정법으로 이것이 5,000년을 상회하는 연대가 나온다 해가지고 이게 바로 단군의 뼈다라고 하고, 단군을 실제 역사 인물로 하고, 이렇게 남아있던 1930년대 단군릉 수축 운동으로 정리됐던 무덤, 이 대박산 바로 요 밑에 이쪽에 있었던 건데요. 이렇게 거대한 한 변의 길이가 50m가 넘는 어마어마한
그 대규모 7층에 해당하는 피라미드 형태의 무덤으로 다시 개조하면서 이것을 단순히 역사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원시조라는 개념, 이것을 마치 김일성의 사회주의 시조론과 연결짓는 그런 논리체계로 이걸 활용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 단군능을 바탕으로 그 대동강 문화론이라는 것을 전개해서 98년에는 인류 역사의 4대 문명권이 아니라 5대 문명권이라는 관점으로 이 대동강 일대의 역사를 그 아주 어마어마하게 강조를 해가지고 예, 보시는 것처럼 그 신화를 역사하고 고고학적 유적을 역사해가지고서 조선민족 본토기원설이라는 논리체계로 확정짓는 그런 상황까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보신 것처럼 에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다스, 황하, 대동강 해가지고 세계 5대 문명권이라는 논리까지 갔는데 북한 학자들도 조금 너무 나갔다 싶었는지 강조를 안 하다가 최근에 북한 자료를 제가 다시 보기 시작하니까 다시 언급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김정은 집권 이후에 다른 논리 틀이 또 나온 건지 좀 유익 있게 봐야 될 부분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많은 분들이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고구려 각저총 이 씨름 그 그림에 요 나무 밑에 두 개의 그 동물상이 사람처럼 앉아 있는데 이걸 확대해 보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곰의 모습, 범의 모습으로 확인이 되면서 고구려 시기에 명확하게 단군 인식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그 1989년 논문에서 제기된 일본 분이 논문을 제기했습니다만 북한 학계나 우리 학계나 또는 또 이 장천 1호분에 나타나고 있는 여기 곰이 굴 속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나 이런 요소가 연결이 되면서 적어도 고구려 시기에 그 주몽 신화와는 별개의 단군 신화적 요소의 한 계보가 고구려의 고조선계가 유지되면서 있었다는 논리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기왕에 그 일본 학계가 진행했던 고조선 연구의 핵심은 고조선을 부정하고 단군을 부정하고 또는 일부 단군을 변형해서 일선 동조론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낭낭이 조선 개화 문명화에 어떤 원형적 역할을 해줬다라는 논리를 구축하는 것이었는데 이미 우리 학계에서는 그것을 다 극복하고 새로운 논리와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일부 아직도 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 대한 공동조사와 제대로 된 논리체계의 마련이 필요한데 핵심은 보시는 것처럼 남북한이 힘을 합쳐서 우리 역사의 원형과 내용체계를 빨리 찾고 회복하는 것이 급하다는 말씀으로 아직은 진행형이자 미완형이라는 관점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